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고급물리학 2 12번째 멤버십 코스죠. 오늘은 포텐셜 장벽, 포텐셜 바리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의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상태, 속박상태, 산란상태. 그러는데 한국말로 하면 조금 잘 안 들어오죠. 영어로 하면 free state, bound state, scattering stat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는 무엇에 의해서 구분되느냐면 이 입자가 어떤 포텐셜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자유상태, 자유입자였죠. 이건 어땠습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었죠. 포텐셜 에너지 값이 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지 않으면, 공간의 모든 위치에서 변하지 않으면 그 값을 기준점으로 하면 그게 이제 0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는 이 입자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힘을 안 받는 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입자는 어떠냐? 어디에나 존재할 수가 있고, 공간에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고, 이 입자 에너지도 어떤 값이나 제한 없이 가질 수가 있죠. 속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텐셜 에너지냐면 이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된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무한 우물 포텐셜을 들 수가 있겠어요. 무한 우물 포텐셜은 그 포텐셜 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그 다음에 경계에서는 무한대인 그런 포텐셜이었죠. 이렇게 유한한 영역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그 입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값만 가질 수 있느냐? 이 값은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한우물 포텐셜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값이, 에너지 고유 값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가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산란 형태인데 이 산란 형태는 포텐셜 에너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어진 영역 바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어서,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로 가까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자유입자로 오다가 포텐셜 에너지와 상호작용한 다음에 다시 멀어질 때는 자유입자가 되는 이런 포텐셜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입자는 공간의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역이 제한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입자의 에너지는 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유입자 상태의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속박 상태인 무한우물 포텐셜에서의 이제 그 풀이를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세 번째 가장 간단한 경우, 그게 바로 포텐셜 장벽의 경우인데, 이 포텐셜 장벽의 경우를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로 이제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시세계에서 포텐셜 장벽이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이 동산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바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죠. 그랬을 때 이때 이 면에서는 마찰이 없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물체가 지금 마찰이 없는 면에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나 2m분의 p 제곱 같은 거죠. 이런 운동 에너지로 오고 있다면 이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의 꼭대기 값 mg와 v보다 더 작으면 어떠냐면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에너지가 0이 돼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수레는 언덕을 결코 넘지가 못합니다. 이 운동 에너지가 V보다 작으면 절대로 못 넘습니다.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V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와가지고 꼭대기에 가더라도 운동 에너지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넘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장벽의 높이보다 더 크면 반드시 넘는다. 그래서 거시세계에서는 장벽보다 더 낮은 장벽 에너지보다 더 낮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면 절대로 넘지 못하고, 장벽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면 반드시 넘는, 그게 이제 거시세계의 포텐셜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텐셜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시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미시세계에서 포텐셜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X축이 있고 포텐셜이 있습니다. 이 포텐셜이 어디에서만 작용하냐면, 가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로하고 A 구간에서만 작용하고 그 높이는 V0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의 에너지가 E라고 한다면 그 E가 포텐셜 장벽의 높이보다 더 크면 어떠냐?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넘어가겠습니까? 거시세계에서는 그렇죠. 전부 다 넘어갔죠.
그런데 미세계에서는 어떠냐면 이렇게 일부는 통과하고 일부는 반사합니다. 일부는 넘어갈 수가 있고 일부는 반사한다라고 하겠어요. 거짓 세계는 어땠습니까? 전부 다 넘어갔죠. 그리고 이 에너지가 포텐셜 장벽의 높이보다 더 작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때도 일부는 넘어가는데 이때는 넘어간다고 하지 않고 투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일부는 반사한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포텐셜 장벽보다 더 크거나 작거나 두 개가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물론 그때 투과되고 반사되는 비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세계의 특징이고, 이렇게 에너지가 포텐셜 장벽의 높이보다도 작은데도 투과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터널 효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간단한 경우인 1차원 포텐셜 장벽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이 1차원 장벽 포텐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두께가 A고 높이가 V0인 이런 1차원 포텐셜이 있을 때 질량이 M인 입자가 에너지가 이 포텐셜 장벽의 높이보다 더 낮은 에너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텐셜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가 0에서부터 A 사이에는 V0고 X가 0보다 작거나 A보다 더 크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우리 무한 우물 포텐셜 풀 때도 어떻습니까? 영역마다 파동함수를 따로 이름을 지어놓고 영역마다 따로 풀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세 영역이 있으면 각각의 영역의 파동함수 이름을 붙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맨 왼쪽을 푸사이 1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푸사이 2라고 하고, 세 번째를 푸사이 3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영역마다 포텐셜 에너지가 다르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이 자유입자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이 X가 0하고 A 사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V0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A가 A보다 더 크면, X가 A보다 더 크면 다시 자유입자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이미 다 풀어놨죠. 이런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놨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건 어떻게 고쳐 쓰는 게 좋았습니까? 네, 맨 첫 항은 개수는 1로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K제곱을 이렇게 썼죠. 이 K제곱은 뭐가 되냐면 H바분의 루트 2m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풀이가 두 개가 나오죠. 그 풀이 두 개에 대해서 개수를 붙여서 선형조합을 만든 게 이게 풀이죠. 그런데 이 풀이를 보면 2의 IKX, 이거는 플러스 X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2의 마이너스 IKX, 이거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2의 IKX 항은 이건 입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2의 마이너스 IKX 항은 이건 반사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냐. X가 0하고 A 사이일 때는 슈레딩거 방식이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쓰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2가 V0보다 작으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 쓰면 좋냐면 V0 빼기 2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V0 빼기 2의 제곱권 나누기 H바를 카파라고 한다면, 요때 저 글자는 저 카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카파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의 풀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플러스 항이면 2의 IKX 또는 2의 마이너스 IKX지만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그 풀이는 2의 카파X 또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카파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의 카파X는 더 커져 지수함수로 커지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카파X는 지수함수로 작아지는. 그래서 파동함수가 요 사이에서는 X가 0하고 A 사이에서는 파동함수가 커지는 항도 있고 작아지는 항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X가 A보다 크면 이건 다시 자유입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 K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H바분의 루트 2m가 되겠고, 두항, 여기서도 역시 두항이 있는데 이때 플러스 IKX는 2의 플러스 IKX는 그냥 플러스 X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투과된 파동함수가 되겠어요. 근데 마이너스 IKX는 반대 방향으로 오는 것인데 왼쪽에서부터 입자가 들어왔다면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건 없죠. 그래서 요 항은
버려도 좋다.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무엇을 이용하냐면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요 앞에 쓴 A, B, C, D, E는 없고 F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계 조건이었습니까? 자, 독립변수에 따라서 독립변수가 미분방 형식이 있는데 독립변수가 T면 초기 조건이라고 그랬고 독립변수가 위치면 경계 조건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푸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지금 독립변수가 위치니까 위치에 대한 경계 조건. 그래서 또 2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경계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경계 조건에서 종속변수가 연속이어야 된다. 그리고 경계 조건에서 종속변수의 위치에 대한 1차 도함수가 연속이어야지 된다. 이 두 가지가 경계 조건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놨으면 경계가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x는 0하고 x는 a지요. 그래서 이 경계 조건을 이제 구체적으로 쓸 것 같으면 x는 0에서는 어떤 경계 조건이 되겠어요? 푸사이 1 제로는 푸사이 2 제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도함수. 푸사이 1 프라임, 이거 x로 한번 미분한 것입니다. 이 0은 푸사이 2 프라임 0에서 이거 미분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x는 a에서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같아야 되겠어요? 푸사이 2와 푸사이 3가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푸사이 2를 한번 미분한 것과 푸사이 3를 한번 미분한 것도 같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경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앞에 개수를 구하겠어요. 파동함수, 우리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3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경계 조건을 하나씩 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계 조건, 푸사이 1 제로는 푸사이 2 제로를 여기다 대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익스포넨셜 ikx, x에다 제로 대입하면 다 없어지니까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두 번째 한번 미분한 거, 이거는 ik가 앞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ika 빼기 ikb는 kc-kd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에서의 경계 조건 조금 복잡하죠. 자, a에서는 푸사이 2하고 푸사이 3에 제로를 대입하니까 3번씩이 나왔어요. 한번 미분하는 것에다가 제로 대입하면 이렇게 4번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이거 이제 연립으로 풀어서 A, B, C, D 구해야지 되는 것인데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정리하면 좋냐면 이건 그냥 푸는 트릭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한 4개의 경계 조건을 어떻게 정리해서 다시 쓰냐면 C와 D는 필요 없으니까 제일 먼저 소거했으면 좋겠어요. C와 D는 제로와 a 사이에 있는 파동함수죠. 이 파동함수는 우리가 관찰하지도 않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소구하기 위해서 자, c 더하기 d는 a 플러스 b 이렇게 항을 바꿔 쓰겠어요. c와 d를 앞에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식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c 마이너스 d는 양면을 카파로 나눠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식도 c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 카파 a d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식도 이렇게 쓸 수가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이 d나 이런 거를 없앨 수 있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1 더하기 2 하니까 뭐가 됐어요? c가 바로 나오죠. 1 더하기 2 하면 d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1 빼기 2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d가 바로 c가 없어지죠. 그래서 d가 나오죠. 그리고 3 더하기 4에도 역시 d가 없어지죠. 그래서 c만 나왔어요. 그리고 3 빼기 4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c가 없어지고 d만 남죠. 그래서 요 d 남는데 요거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카파 a로 나눌 것 같으면 이렇게 잘 돼가지고 c는 얼마, d는 얼마, c는 얼마, d는 얼마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5번씩하고 7번씩 갖다고 놓고 그 다음에 6번씩하고 8번씩 갖다고 놓으면 우리 무엇에 관한 식을 얻겠어요? C와 D는 없는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5는 7식과 같다고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 9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과 8이 같다고 놓으니까 네, 여기에 이제 10번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A, B, F를 구합니다. 우리 여기서 투과율을 구하고 싶어서 우리 B는 필요 없으니까 B를 소구하는 식을 하나 만들겠어요. 반사율을 구하려면 B가 필요하니까 F를 소구하는 식을 만들면 됩니다. B를 소구하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 있는 개수를 교차해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9번식에는 10번식의 개수를 곱하고 10번식에는 9번식의 개수를 곱해서 빼면 B항이 없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하기 위해서 요 앞에 있는 개수를 봤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변에 있는 개수도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요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된 것을 양변을
4i 카파분의 k로 나눌 것 같으면 a가 떡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다음에 f는 저 우변에 있는 거 f 나눌 것 같으면 f분의 a는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우리 이제 투과율이나 반사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데서 우리 파도감수를 이렇게 구했었죠.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3가 있는데, 이때 푸사이 1 중에서 a는 어떤 거죠? 첫 번째 항은 어떤 거였어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입사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번은 뭐냐면 반사파동이 되겠어요. 반대로 가니까. 그 다음에 푸사이 3에서 F는 뭐냐? 이거는 투과파동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사파동, 반사파동, 투과파동을 이렇게 알았으면 우리 반사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사율이란 어떻게 한 거냐면, 이 파동함수의 제곱을 하면 확률 밀도가 되죠. 이 확률 밀도에다가 그 파동이 움직이는 속도를 곱한 거. 그래서 비율을 구한 거. 이렇게 비율을 구하면 뭐가 되냐면 a분의 b의 제곱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v1과 v1 프라임이 같습니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속도가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자유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유입자는 이 에너지에서 딱 결정이 되죠. 그래서 V1이나 V1 프라임이 같으니까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푸사이 1 플러스하고 푸사이 1 마이너스 제곱해서 이 B를 구하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A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투과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투과율은 마찬가지로 푸사이 1 플러스에 제곱한다. 에다가 V1을 곱하고, 자, 들어오는 속도를 곱한 겁니다. 그 다음에 투과되는 파동함수의 제곱 확률 밀도에다가 투과되는 속도를 곱해요. 근데 투과되는 속도도 어떻습니까? 역시 들어오는 속도와 같죠. 그럼 이게 뭐가 됐어요? 이거는 A분의 F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투과율은 무엇을 구하면 되냐면 A분의 F의 제곱을 구하면 되는데, 아까 다 구해놨죠. 어떻게 구해놨습니까? F분의 A를 구해놨으니까 이것의 역수가 A분의 F죠. 자, 이거 굉장히 이대로 하고서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실제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자, 여기서 K는 H바분의 루트 2m이었고 카파는 H바분의 루트 2m V0 마이너스 2였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 장벽보다 굉장히 낮은데, 그런데도 장벽을 투구하는 이런 경우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가 V0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V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K가 카파보다 엄청 작게 되겠죠. 그러면 카파가 엄청 작으면 바로 요항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A, 이 카파가 크니까 마이너스 카파 M은 아주 작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0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도 여기 카파분의 K, 요거 작죠. 그래서 요 항이 없어지고 무엇만 남냐면 F분의 A는 여기 2분의 A라고 해서 4분의 I분의 K분의 카파,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이 항만 이렇게 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투과율을 구하려면, 자, F분의 A를 근사적으로 이렇게 딱 알았으니까 요걸 제곱한 것이죠. 요거 제곱할 때 어떻게 합니까? F분의 A하고 F분의 A의 복소수를 구해가지고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투과율은 요것의 역수죠. 그래서 그 투과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것의 역수를 딱 구할 것 같으면 이런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포텐셜 배리어 문제, 1차원 포텐셜 배리어 문제는 그 각각의 영역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 다음에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앞에 개수를 구해서 이렇게 투과율을 간단히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양자역학이 진짜로 미시세계를 설명하는데 제대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증명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게 바로 알파 분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알파 분계는 뭐냐면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알파 입자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알파 입자가 어떻게 바깥으로 나오는지 아주 궁금했어요. 나오는 알파 입자의 에너지를 볼 것 같으면 알파 입자한테는 포텐셜 장벽이 작용합니다. 그 포텐셜 장벽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냐면 전기적 청력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 내부에서는
핵력 때문에 거기에 포텐셜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에 장벽이 그 전기적 청력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포텐셜 베리어 안에서 이제 알파 입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입자가 원자핵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거시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장벽의 에너지보다 작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작은데도 알파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야만 됐죠.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이 언제 나왔냐면 1926년에 나왔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고 물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수소 문제에 적용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했지만 실제로 눈에 띄게 우리한테 슈레딩거 방정식이 정말 맞구나 하는 문제가 바로 1928년에 독일의 갸모프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을 이용해서 알파 붕괴를 포텐셜 장벽의 투과 현상으로 바로 이게 터널링 효과라고 했죠. 이것을 설명해 가지고 아주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양자적인 상태, 입자의 상태가 프리 스테이트과 바운드 스테이트과 스캐터링 스테이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가장 간단한 1차원 문제를 우리가 다 다루어 보았습니다. 프리 스테이트,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았었고 그 다음에 무한 우물 상태, 속방 상태의 가장 간단한 경우를 보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스캐터링 스테이트, 포텐셜 장벽의 가장 간단한 상태를 어떻게 푸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조금씩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포텐셜 장벽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